이번 사연은 여러분이 직접 겪어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본 경우가 있을 것 같은 사연입니다. 함께 만나서 어떤 사연인지 알아볼까요? 저는 전문대를 나왔는데 그냥 그런 수준의 대학이었습니다. 요즘에는 4년제 대학을 다 나오는 것이 보통하고 대학을 가든 말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가 다닌 전문대는 특별히 유명한 전공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단지 전문대를 나왔다고 할 만한 대학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저 집에서 나를 두고 너는 대학 졸업장을 따서 그걸로 뭘 해볼 생각이었느냐. 일찌감치 그걸 접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다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이런 이유로 4년제 대학교는 도저히 욕심을 내어 볼 용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만약 우리 집이 부유했다면 상황은 다를 뿐더러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면 또 다르겠지만 우리 집은 항상 보통 수준에 머물렀으며 나는 부모님들에게서 덜 손가락을 눌렀을 뿐이었고 뛰어난 공부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대라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했거나 욕심을 내어야 했던 거라고요. 전문대학을 재학하는 딘돈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다시피 부모님은 저가 거기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은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아픈 손가락이며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형은 초등학교 때 몇 번 병치레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개구쟁이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 잘 노는 것을 좋아했고 집에 오면 시끄럽게 TV를 보고 과자를 찾아 먹었어요. 형이 보이면 짓궂은 장난을 했고 그로 인해 당시의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학대를 받은 것처럼 진료하셨다는 점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에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구제불능의 아이였다며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이 되면서 새로운 성격이 형성되었고 초등학교나 그 이전의 기억들은 마치 제 과거가 아니었던 것처럼 희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날수록 어릴 적의 제와 이별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반면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전히 어린 시절의 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해준 것을 점점 더 들춰내시면서 이 때문에 저를 상당히 얄미워하게 되셨어요. 이게 참 무슨 일이 도리어냐 싶네요. 태어날 때부터 활발하고 통제가 어려운 개구쟁이였던 저와는 달리 형은 얌전하고 조용했었으며 침착한 아이였다고 해요. 제 기억 속에서도 형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가 성취할수록 차분하게 생각을 다스리는 유형으로 변할수록 오히려 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지나며 성격이 점점 거칠어진다고 할까요? 지난 시절에 억누르고 산 것을 보상받아야 하는 것처럼 표정과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형은 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형을 봐왔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기에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형이 계속 놀때난 모습을 보여주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가 투자하고 의지할 대상인데 우리 집에만 속아서 놀았다간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인생 망칠까봐 걱정돼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 대학은 꼭 가도록 도와주어야 해. 지금 형은 방황 중이지만 대학에 어떻게든 진학하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 수 있어. 우리는 앞으로 잘 살기 위해 자식 교육에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들어간 내용입니다. 제가 들었던 대로 부모님과 장남 사이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집안의 분위기가 성격을 여럿 달리하는 것이겠지만 장남은 어차피 불효자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집에 없을 때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제가 방에 있어도 이야기를 딱 들을 수 있을 만큼 주택 크기가 작고 아파트는 방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몰랐겠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저희 집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인식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턱대고 기대만 잔뜩 해주면 공을 들이는 것인가요? 그제서야 나는 나 대신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하고 살아온 형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겠다 싶었어요. 어쩌면 나에 비해 아주 얌전한 사람이었던 형이 점점 엇나가면서 성격도 예민하게 변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면 별다른 계기도 없으니까 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에게 가서 먼저 대화를 청해보았습니다. 머리가 좀 큰 이후로는 형과 별로 친밀하지 않게 지냈었거든요. 형제끼리 성격적으로 통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 부모가 있었기에 바로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형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슬쩍 붙여봤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형은 부모님 때문에 쌓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늘 짜증스럽게 변했던 것이더라고요. 이놈의 집구석을 내가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모르겠다. 야, 너는 지금 나보다 어려서 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가망이 없어. 내가 내 나이만 되어봐도 바로 알 수 있을걸? 진짜, 우리 집은 대한민국에서 하층민일 뿐이고 답도 없다는 걸. 형이 말하는 태도에 내심 놀랐습니다. 형의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도 10대의 격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공부에 뛰어난 친구, 집이 잘 사는 친구, 늘 여유로운 친구 등을 보면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에 형이 은근한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형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고 형의 나이에 못 미쳤음에도 형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객관적으로 매우 가난한 편이다. 부모님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 형제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학업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이 아니랄 것을 탓하며 건강조차 물려받지 못한 부모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너와 대화를 나누고 난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학교 수준이 낮을지라도 부담이 적지만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힘내고 노력할 수 있는 대학을 가야 하겠죠. 부모의 노력으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의 경쟁이 숨이 막히고 짜증나서 슬슬 다 놓아버리려는 마음이 들던 찰나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수험 공부를 해봐야겠다. 오랫동안 저와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식혔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던 형은 사실 제가 형을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한 것과는 거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형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점이 더 돋보였습니다. 형은 언제나 부모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주목이 놓쳐지는 편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형은 편에 속하는 피해자였습니다. 희망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인 형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형이 잘 된다면 부모님도 기뻐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반사적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도 돈이 많거나 제법 잘 사는 수준에 있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경우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부족한 흙수저 집안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열등하게 뒤처진 집안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집을 비롯해 친척들 집안의 대다수가 일찍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20대 안에서 결혼을 한다 해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죠.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의 경우 아버지가 28살, 어머니가 23살에 결혼하셨습니다. 친척들 가운데 21살에 결혼하는 경우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자녀가 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각 집은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의 자녀가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모두 좁은 집에서 사는데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집도 형이 어렸을 때 아픈 적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 최소 1명의 동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 추측일 뿐입니다. 형이 병에 걸렸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더 낳지 못했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신 것 같아요. 친척집들만 봐도 일찍 결혼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사는 건 분명히 집안 내력이었으니까요. 제발 우리 집은 우리 대회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며 못 배운 수준을 탈출했으면 좋겠다고 품은 바람이 그것이었습니다. 형이 죽어럽시고 노력을 해서 또 부모님의 욕심을 내서 좋은 대학교로 입학이 이뤄진다면 저희 집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은 아쉬워했지만 도저히 재수 공부를 할 여력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입학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형의 대학 합격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전부 다 고마운 고만한 수준인 집안에서 형 정도로 대학에 간 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친척들도 크게 축하를 해주었고요. 형은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집에는 부모님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점차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에 제법 흥미를 붙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소위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금 더 노력하기만 해도 금방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성적을 받으니까 은근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한 생각으로 교무실 문 앞에 항상 있던 EBS 문제집들을 주워서 수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셨는데 그런 반응이 기뻤지만 너무도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와,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흥분하면서 날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름만 듣기만 해도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서울에서 멋진 생활을 즐기게 될 것이라 망상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또한 이 전문대학은 특출나게 유명한 전공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평범한 전문대학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밝힌 제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들은 믿기 어려운 말을 하며 제가 물론 서울대라도 갈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는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그리고 우리를 대학에 보내기가 되는 줄 아니라는 것을 알아? 형이 대학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바쁘거든. 그런데 너가 뭐 때문에 난리야? 나는 성격상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어. 부모님이 신랄한 지적을 주셨는데 어쨌든 4년제 대학에 가도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다가 빚만 늘 것이고 4년 동안 대학에 갇혀서 사회에 나가는 시간이 더 늦춰지겠지. 그런데 군대 다녀와야 하는데 그래서 언제 취직해서 돈 벌어와야 할지 알아? 그런데 그러면 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갈 수 있을까? 부모님이 앞에 앉히고 미쳤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셨어. 대학에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카이가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당장 내 부모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겠어요? 온통 응원만 받았다 해도 힘든 것이 수험생활이었는데 저에게는 비난이었으니 그 순간에 저에게 형의 부모님에 대한 험한 비난이며 저는 방목형으로 대충 키우다가 돈이나 빨리 벌어오 다면 좋겠다는 자식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배움이 부족하신 부모님은 대학 서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어느 정도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셔서 뜬금없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대학에 대해 언급하니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건 정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략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너는 가족 생각을 안 하는 거니? 너가 어떻게든 집안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 그러한 생각도 해야지.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면 우리도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의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 그 길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에 같이 나아가야겠지. 애당초 뻔한 일이긴 했지만 그럴 줄 알았기에 저희 아들이 그때 저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모님의 달림이 아니라 이로운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대학 생활에 대한 꿈과 로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전문대였습니다. 거의 돈이 들지 않는데도 다니는 동안 마지막 학기에는 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취직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설명하니 기꺼이 제가 그 전문대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죠.
사실 고졸과 대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마, 그렇진 않지만 내가 전문대라도 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문대에 입학한 뒤 아버지께서 갑자기 생색을 내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게 별다른 도움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전문대에 와서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는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며 제 곁에 있고 그 결과로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제 본성을 더욱 드러내며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학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제가 잘 취업했다고 칭찬해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시장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받는 초봉은 크지 않았지만 돈을 벌게 된 사실에 큰 감격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음악학 한편, 그때 형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지난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취업하여 돈을 벌게 되자 부모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이 취업 준비를 하며 필요한 생활비까지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으면 취업 준비를 왜 해야 하는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업 채용을 위해 자신의 이력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학 시절에 쌓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나. 당시에 우리 형도 그랬었어요. 졸업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받아 스트레스가 쌓여 형은 병원을 다니기도 했었죠. 저랑은 성향이 다른데 체질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요. 부모님이 하도 씨름하고 돌고 나면서 제게만 돈을 내놔달라고 신경을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뜯어가려 했는지 정말 속상한 마음에 있었고요. 선배 형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 형이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너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내 나이가 되면 다른 일에 도전하려는 용기도 안 생기거든. 그래서 젊을 때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고. 저는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서 지금의 삶이 나쁘지 않은데요. 집에서 빚을 갚으며 고생하는 사람이 안 썩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며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지금 이 회사는 비전 따위 없이 10년, 20년 동안 이 상태로 굴러갈 것이며 혹은 망할 수도 있고 성장할 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이곳에서 그 아까운 젊은 시절을 언제까지나 허비하고 말할 것인지 판단을 잘 해야 해. 저는 선배 형한테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조언을 받은 이후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잘 관찰하고 따져본 결과 이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은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미래의 비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에게 조언을 해준 선배 형은요. 물론 전문대 동기들한테도 상담을 청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기계의 부품처럼 톱니바퀴처럼 사는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타고난 제 도전적인 기질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죠. 마침 이 시기에 저희 형이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니었고 어느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의 역사도 짧고 제가 보기에는 멋이 없는 곳이었지만 다른 곳보다 그래도 연봉을 조금 더 쳐준다는 것에 끌려 입사하게 되었다는 형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형의 입사 소식에 또 한바탕 잔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형에게만 지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제게는 다시 한번 씁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형이 입사한 지 2달째 되었을 때 저는 슬슬 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퇴사할 것이라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부모님에게 휘둘리며 퇴사 결정을 번복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변 사람들이 제게 달랐습니다. 그 말에 따라 비밀리에 퇴사 준비를 하면서 전문대 동기로부터 조언을 받아가며 퇴사 후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대 동기 친구는 집이 꽤 잘 사는 편이지만 공부에 흥미와 욕심이 없어서 대충 전문대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신의 친척형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나는 퇴사 후에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듣면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아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결코 안 되었던 일이어서 저는 주저없이 퇴사까지 했어요. 퇴사한 후에 제 개인 사무실에서 계약을 얼떨결에 끝내고 나서 그제서야 부모님께 퇴사를 고하였습니다. 회사를 떠나 나왔다고. 게다가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짱을 부리며 퇴사해버렸다고. 이런 미친 놈을 보셨나요? 역시나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고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칠 정도로 퇴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변명으로 가까스로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한 후에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부모님은 나에게 악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라며 나는 세상이 얼마나 고된 곳인지 모르고 돈만 보면 시간과 노력을 아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을 벌일 돈이 있다면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부모님에게 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발언은 나를 보고 지겨워하는 불효자 새끼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며 나는 조금 외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대 동기가 믿어주고 돈을 빌려주어 시작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희망과는 다르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없었어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고 회사를 안락한 둥지로 생각하고 나왔다가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제대로 와닿지 않았지만 5개월이 지나 반영차로 받았을 때 제가 전문 대독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전적으로 제 수익이었습니다. 그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는데 형이 적응하지 못한 회사를 떠나 마차를 빚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저의 수익을 공개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제가 월 수익이 5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표정이 변하셨네요. 그들의 표정은 깊은 애정이나 신뢰 또는 기대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이에나가 먹이를 노리는 눈빛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었니? 이번 달에는 대략 600만 원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돈 중에 우리한테 얼마를 줄 생각이니? 이제는 두 분 생신날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런 거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다이 우리에게 그래서 몇 얼마를 줄 건지 묻다니. 당신 그런 돈을 벌면서 우리에게 몇만 원씩 주면서 땡칠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동년배들보다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만큼 많이 버는 건 아니었고 저도 제 모든 체력과 시간을 사업장에 투자하면서 벌었습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어 칭찬이나 응원은커녕 돈을 생각보다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하시다니. 부모님에게 재차 실망을 주는 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일가 친척들도 제가 시작한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죠. 요즘 사업하면서 재미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큰 이모의 환갑이 다가오면 너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잘 해줄 거라고 믿을게. 내가 돈을 잘 본다더라고. 우리 집 이번에 부엌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너도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봐줘. 응, 좁아진 부엌의 싱크대는 어찌할까? 높이가 낮은 것 같아. 나는 싱크대 높이를 10cm만 높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이루어주렴. 평소에는 전혀 연락도 한 번 안 하셨어.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드리며 부탁하는 일들이 늘어났는지 모른 사태였습니다. 제가 집안을 위해 모든 돈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0밖에 벌지 못하는데도 정말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며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충을 털어놓을 때 대부분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가족의 성격을 알면서도 제 수입을 공개한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원래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앞으로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꾸며 내놓으라고 제게 하나같이 그런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버트 정신이 들었던 것이죠.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보며 순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집안 수준에 맞춰 생각하다 보니 저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 고충을 바라봐 주시고 필요한 조언들을 준 지인들 덕분에 저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업이 잘 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부모님께 한탄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한 친척들에게까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혹시 현금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느냐는 질문도 꼭 남겼습니다.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친척들의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은근히 저에게 의지하려던 형조차도 포기하고 재취업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2번 다시는 내가 얼마를 번다는 것을 공개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소박한 성공조차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씁쓸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진실된 몇몇 지인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어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친척들을 제외하곤 부모님과 형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이 안정을 찾은 후에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자친구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한 사람과는 1년 넘게 연애를 했지만 결혼 상대로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돈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었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보며 순수하게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상대는 없을까 하는 상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낭만적인 로망을 품고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10대가 아님에도 그러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그런 상대가 찾아왔어요. 제가 짧은 전문대 재학 시절에는 그와 특별히 친하지 않았지만 연락을 계속 유지해온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처럼 간만에 안부를 묻거나 주고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뜻밖에도 만나는 사람이 따로 없다면 자신이 어떤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어떤 누나가 있는데 정말 수다스럽고 여러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지만 벌써 몇 년째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랑 그 누나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절하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 그러면 소개는 받아본다고 해야겠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당황스러웠지만 그 친구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 누나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쪽에서도 갑자기 저를 소개받게 되어서 매우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1살 차이였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말을 놓기로 하였습니다. 들려왔을 때 나는 미소를 짓고 말았다는 것 같아요. 1살 정도의 연령 차이는 신경 안 쓰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 사진을 받았을 때나 소개팅 자리에서 당장 받은 인상은 특별하지 않았고 내 이상형의 외모와도 맞지 않아서 별다른 감성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하게도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린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같은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나누다가 헤어진 게 전부였어요. 심재원은 서로의 이성 취향 등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그 시간 동안 별반 답하지 않는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시간이 그렇게 훅 가버렸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상대가 무척 마음에 들어버린 제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하고 즉시 들이댔습니다. 열심히 만나달라고 졸랐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을 만나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고 먼저 청혼한 것도 제 쪽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꼭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위로 형이 있지만 아내는 반대로 자기보다 어린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던 처남이란 존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집안에서 온갖 편애를 독차지하면서 살아온 존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은 것이 생기면 처남에게만 맛있는 반찬이나 다른 것을 먼저 제공해야 했습니다. 시기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드러나면 가지가지 한다며 힐난이 돌아왔지만 처남이 아파서 누워있다면 내 새끼. 이렇게 아프다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러하다고 하셨는데 딸보다는 아들을 훨씬 귀중하게 여기고 위로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형에게 밀려서 언제나 후순위에 놓여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의 경험들을 훌륭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지만 자기 동생을 진심으로 미워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을 때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형이 얄미우면서도 세상 하나뿐인 제 형이기에요.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 때문에 싫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게 되자 은근히 동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내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행동할 때는 정말로 밉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늘 누나로서 책임지고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의 벽에 부딪힌 후로 처남은 몹시 기가 죽고 산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부모만 사랑만 받아서 세상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늘 기세가 든든했지만 지금은 현실을 느껴가며 자기 생각과 세상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기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세월 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겠느냐고 전부터 자기 부모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는 얘기를 아내가 씁쓸한 얼굴로 전해주었어요. 처남의 얘기를 들을수록 우리 형을 투영하게 되었더군요. 어딘가 참 많이 닮은 사연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처남을 자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계기도 딱히 없었고 결혼을 확정한 후에야 제대로 인사를 나누고 따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으며 지냈지만 머리는 상당히 똑똑한 편이었지만 성격은 어딘가에 예민하고 유약한 면이 정말로 우리 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속으로는 정감이 생기더군요. 갔던 것 같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께서는 저를 사위로 맞이하는 것을 그리 반기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탐탁치 않게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이왕 돈을 잘 버는 부자 사위라면 좋았겠지만 빚 없고 자기 일을 멀쩡히 하는 사람인 것만으로도 어디 있다면서 그리 나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제 앞에서 하셨죠. 옆에서 아내가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길래 제가 슬쩍 눈치를 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었네요.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저는 아내에게 제 사업장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었고 수입도 싹 공개를 하였어요. 아내랑 사귀는 동안 사업의 규모를 조금 키우면서 진통을 겪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조용히 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내는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 문제로 서러운 경험을 한 것을 아는 아내였지만 그럼에도 제 수입 내역을 확인한 그녀는 놀라는 척도 안 하고 다만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감동을 느끼고 진정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내와 나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품고 있는 생각들이 비슷해서 그랬던 것인지 결혼 과정에서도 의견들이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 이직을 준비할 때 자격증을 한 개 따고 싶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일단 신혼생활을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조용히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더불어 알콩달콩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했어요. 저도 결혼 직후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먼저 이곳저곳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집을 구입한 후 그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치한다니 묘한 일이죠. 양가 어느 쪽도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주 소박한 신혼집에서 살림을 꾸려 살기로 했더니 양가 어른들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그러든 말든 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의 회사 동료가 그 동네 근처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서 기이한 전세 매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운이 좋다고 기뻐했지만 장모님은 우리 신혼집에 오셔서 참 걸맞는 집이다. 두 사람의 수준에 딱 맞는 집이구나 라는 감상을 밝혀주셨습니다. 혼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커서 아마도 제가 듣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은 칭찬이 아니었고 말투로 비난했던 것 같은데 비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시고 음악 그날 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만심을 부려서 외제차를 타며 돌아다니는 사람 이야기는 자유겠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우리 딸을 고생시키지 않겠죠? 그렇게 말하시고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셨어요. 장모님은 제가 아무리 알게 없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외제차를 보고 혀를 찰싹 차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은 제 사업 얘기를 무조건 비밀로 취급하도록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단지 장모님이 심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난을 받을 때는 비난을 받으며 지냈어요. 아내는 자신이 자신의 부모의 딸이기 때문에 딱히 그분들을 이해한다며 절대로 사업으로 돈을 잘 벌어들이는 사실은 아직 밝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겨야 하는지 물었더니 최소한 자신이 임신했을 때까지 숨기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낳을 때까지만 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야 크게 돈이 들어올 때가 오는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명백하게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리라고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돈 문제로 크게 힘들게 살아온 아내는 마음을 털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았다. 그래서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딸을 결심을 했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서글펐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신념이 단단한 사람, 즉 제 아내였는데 어느 날 깊은 수심을 가진 얼굴로 자신의 동생을 도와주길 부탁했다. 처남아, 내 동생 좀 도와주게 라고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 녀석 지금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잖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어쩌다가 그 자식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건지 아니? 방에 합격해서 들어간 줄 알았다. 설마 처남이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게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렇대. 지난주에 나에게 연락이 왔는데 벌써 한 달째 거기로 출근하는 척하려니까 죽을 맛이라며 엉엉 울더라. 못난 자식,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서워해서 거기 다닌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뭐야? 진짜 정말 미치겠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에 시달렸던 처남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실수는 했지만 두 분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니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할 용기도 없었어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처남을 따로 만났습니다. 처남은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었으며 외모와 학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해 잘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남이 빠져있는 상황을 이해했고 제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처남이 좋은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도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떨떨했던 처남은 다음 날부터 제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직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돈을 잘 버는 아들을 뒀다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처가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의 친구가 치킨집을 관리하고 있어서 개업하신 기념으로 치킨 2마리를 구입하여 집에서 둘러앉아 먹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이직 면접을 보러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슴살 부위로만 겨우 2개의 치킨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구매한 샤인머스켓과 맥주를 주로 드셨습니다. 치킨을 주로 먹는 사람은 장모님, 저, 그리고 처남이었습니다. 문득 처남이 닭다리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닭다리를 먹고 싶어졌고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닭다리를 왜 탐내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작작 좀 먹어라. 장모님이 나무젓가락으로 제 손톱을 탁 쳐서 중얼거리셨어요. 남은 닭다리는 다 돈을 잘 버는 아들의 몫인데 왜 애먼 사이가 탐을 내놓느냐고 말이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온 눈만 굴리고 있는데 닭다리를 뜯던 처남이 아연실색을 하며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나한테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요? 사장님 타령이야. 너가 새로 다니는데 사장인데 매형이 되기라도 한다니 나원, 참. 무심코 처남의 말을 받아치셨던 장모님께서 천천히 표정을 굳혔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것을 보고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헛기침을 하자 물을 마시기 위해 가까운 물을 찾았죠. 이런 저를 보고 답을 알아차린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셨고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젓가락이 장인어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맞아 TV를 보던 장인어른의 시선이 우리 쪽을 향해 돌아오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사태를 파악한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몰래 숨겨왔던 것을 변명과 함께 제 사업장의 규모를 소개했는데 장모님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은인을 모르고 여태까지 잘못 걸어왔던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가 실수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처남은 잘 아실 거예요. 맞죠? 전에 장모님께서 보신 적 없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답변할 말이 없어서 그냥 머리를 몇 번 끄덕여 드렸어요. 처남은 자신이 실수하여 비밀이 드러났다며 크게 자책하셨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들키리라는 일이었고 그저 그때가 그런 때였을 뿐이죠. 어쨌든 이후 장모님께서 제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요. 당연했어요. 돈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변화무쌍해지는 것인지 봐요. 제 앞에서 말씀 한 번 허투루 못하시고 표정 관리까지 힘쓰시는 모습에 정말 오묘한 기분이 들었었어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때 이후로 처남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농땡이 한 번도 안 피웁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으니까요. 음악